자, 안녕하세요. 5월 1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떠한 금융 이슈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날이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자, 신문을 읽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매식경 이어폰 꽂고 운동하면서 듣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시간 내서 반복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첫 기사예요. 공매도 재개에도 지붕 뚫은 코스피 20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어제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이슈,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거 몇 개만 보시더라도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3200 거의 50까지 이제 올라갔네요. 자, 코스피가 10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얼마? 3250. 아, 지금 2021년 상반기 장이 나쁘지 않구나. 1월부터 3, 4월까지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이제 치고 올라가더라. 그 전에 공매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구나. 그냥 그 정도 방향성만 우리는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며칠이에요? 한 5거래일? 한 6일? 5거래일 여기 나오네요. 연속으로 하락했대요. 왜? 공매도 이슈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진 탓에 5일 동안 하락을 했다. 하지만 막상 공매도 이슈가 끝난 다음에는 뭐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공매도가 코스피 200 종목을 주가 하락으로 유인하지 않은 이유래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자, 어제는요,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차들이 이끌었대요. 개미가 아니라. 동시효과 종료 기준으로 외국인은 2,389억 원, 기관은 약 거의 뭐 1조네요. 이렇게 매수했고, 연기금 등은 이렇게 하다가 던졌대요. 개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반대죠, 지금 포지션이. 아,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뭐,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아, 공매도 이슈에 있어서 오히려 기관들과 외인들보다, 개인들이 조금 더 불안감을 또 느낄 수 있네. 이렇게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뭐예요? 모두 대체로 상승했다. 시총 30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하락한 것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요 세 가지 회사뿐인데 뭐 이게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슈로 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다시 천을 노리고 있대요. 아무튼 지금 뭐 증시는요 나쁘지 않고요. 공매도 이슈가 끝나고 오히려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예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해서 이제 4주년이어서 연설을 했는데,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정치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쵸? 정치 얘기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서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 방향,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자, 11일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했지만 경제단체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만 보고 뭐 미지근했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의 이제 신문들을 보다 보면은 각 신문사별로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쓸 때도 본인들 기자분들의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만 보고 절대적으로 경제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연설 내용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현안인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에 치중됐다는 점과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점이 반영된 걸로 보인대요. 너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현 정부 들어서 코로나, 백신, 그다음 부동산, 요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 경총은 이날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를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대요. 자,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긴 하나 소비, 고용 등 민생과 관련된 경제 지표의 회복이 더디고 미중 갈등의 심화, 가계부실 같은 대내외 위험 요인 역시 경제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뭐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약간씩 좋아지는 이제 흐름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를 이제 본다면 경제 지표가 그렇게 막
확 좋아지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정부가 주의 깊게 지금 보는 건 뭐예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그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들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자, 앞으로 확실한 경제력 반등을 위해서는 그동안 강화된 고용,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최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뭐 지적했대요. 뭐 이거 너무 뻔한 말이 써 있네요. 음, 제가 기사를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한번 그냥 쭉 보시고요. 아, 어제 취임 4주년이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제 경제라든가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나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외부 디지털 전문가들린 은행 마이데이터가 첫 시험대래요. 제가 매식경에서 계속 얘기했죠. 지금 은행에서 외부 디지털 전문가들 데려온다고. 왜 데려올까?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모바일 시장이 확대될 거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 디지털 사업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은행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 지금 자체적으로 은행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P2P,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기업, 모든 기업과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을 뛰어넘어서 이제 앞으로의 산업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뭐 미리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뀔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은행 자소서라든가 이제 그걸 쓸 때면 각 은행별로 지금 은행에서 외부 영입을 그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 없죠. 그런데 은행별로 여러분들이 어디 은행에 합격할지는 전 모르죠.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의 전략은 뭐다? 필기 합격하는 은행을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면접 때. 지금부터는 모든 은행을 골고루 준비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기업 분석을 해놓을 그 하나의 장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은행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은행별로 기업 공고가 뜨면은 자소서 문항 분석을 물론 해드리지만 거기에 보면은 제가 기업 분석자로 드리죠.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요. 은행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방향성은 여기에 이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은행의 방향성은 뭐예요? 모바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그 데리고 왔다는 게 지금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각 은행별로 누구를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데려왔는지가 다른 거죠. 조금씩은. 그래서 만약에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나중에 추후 면접이라든가 자소서를 대비한다면 그것들을 지금부터 소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에 옮겨 적던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요 금융그룹과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외부 디지털 전문가를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대요. 자, 이들 외부 디지털 전문가들은 데이터에서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전략 등 디지털 관련 주요 전문가로서 해당 금융사의 핵심 역할을 맡아 기대 한번 받고 있다. 자, 다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 자소서부터. 그쵸? 디지털.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아니, 지역농협에서 나왔죠. 디지털 뭐 전환 혁신. 그러니까 이게 자소서에서도 지금 뭐 제2금융권, 1금융권은 뭐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제2금융권에서도 1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중에 오던가 아니면 또 외부 영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특히 올해 8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은 금융사의 외부 디지털 인사 영입의 성패를 판단한 시험들을 여겨주고 있다. 자, 중요한 게 뭐다? 8월에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쩌고 쭉 나와요. 외부 디지털 인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어디다? 신한금융이다. 신한금융. 신한은행은 아니지만 신한금융은 이렇게 하고 누구를 영입하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한금융을 간다. 그럼 요거를 활용하면 되고요. 신한은행을 간다. 그러면 뭐예요?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 최초로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 상담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 점포인 디지털 데스크를 선보임으로써 고객들에게 조금 더 뭐죠? 편안함을 줬잖아요. 편안함도 줬고 편의를 제공해 준 거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혁신에 좀 더 발맞추어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신한은행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런 강점들을 어떻게 한다?
노트에 적어놓는다. 요약을 해본다. 왜? 상반기 아직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뜨면 그것들을 디지털 강점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민은행 경우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세요 한번. 누가 합류했다는 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보시고요. 기존 부동산 플랫폼 KB 국민은행 리브온의 차세대 버전인 리브 부동산을 출시하는 업무를 맡았대요. 그러면 외부에서 데려온 이 분이 뭐야? 요 부동산을 맡았다는 거는 K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브 전에 또 뭐야? 좀 개인 금융에 강하지만 특히 부동산 쪽에 좀 더 강한 은행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브 부동산, 차세대 버전 리브 부동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나? 언제 나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은행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은행도 이렇게 하고요. 뭐 농협주주도 이렇게 하고요. 다 지금 금융권별로, 은행별로 이렇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디지털 사업에 대한 집중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참 또 나왔어요, 비트코인. 요즘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참 하면 안 되지만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사면 890% 복리 준다. 복리 이자 준다. 닷새 만에 먹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공짜로 나한테 뭘 주는 건 절대 없어요. 내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자. 한번 볼게요. 3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유튜브에서 150일 만에 1억 버는 비법 잘못 읽었나? 150일 만에 1억 버는 법이라며 제목의 영상을 시청했다. 벤치 G클래스를 몰고 나타난 한 젊은 여성이 잔고 25억 원의 통장을 인증한 내용이었다. 이 여성 유튜버는 1,000만 원을 넣으면 890%의 복리 효과로 154일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며 한 코인 거래소 홍보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참, 이런 사람들은 저는 좀 정말 기분이 안 좋네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00만 원 넣어서 890% 복리 효과로 154만 원 1억 만든다? 그럼 너나 하지, 너나. 이거 왜 홍보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도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썸네일을 그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 이게 안 걸리는 것도 지금 저는 문제라고 봐요. 150만 원에 1억 버는 뭐 참 진짜 강하게 해야 돼요. 경제사범 초범은 일찍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이 코인 거래소 홍보한 건데 한번 보자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 영상을 본 A씨는 지난 5일 500만 원에 해당 코인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뒤 이자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대요. 원금 손실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 투자금 전액에 대한 출금 신청했지만 업무량 증가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만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A씨는 10일 오전 꼭두 새벽부터 10시간째 돈이 들어와 있는지 은행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500만 원 넣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500만 원은 뭐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서민들은 직장인들은 500만 원 큰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단돈 50만 원도 진짜 큰 돈이죠. 칸트 결국은 뭐예요? 이날 오전만 해도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자를 준다고 홍보하는 유튜버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최근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8시간마다 적금처럼 투자금의 0.5%를 이자로 준다고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이 인기다. 이거 다 잡아 쳐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세게 이야기하지만 이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응? 근데 자꾸 보고 이런 것들이 자꾸 퍼지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요 차라리 여러분 적금을 해야 돼, 적금. 만약에 이 친구가 500만 원 전 재산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심하게 얘기하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했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얼마 전에 취준생을 상대로 해서 그 검사 사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런 돈들이 되게 작은 돈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한테는 전 재산,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러한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을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볼게요. 이거 읽다가 제가 화가 나갖고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같이 하면 좋은 건 이 돈에 대한 가치, 철학, 그리고 나만의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돈이라는 것은
벌기 마련이고 그 돈을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 초년생 때부터 분명히 선행이 돼야 돼요. 물론 정말 운이 좋아서 여기 나온 대로 1,000만 원 얻는데 1억을 벌었어요. 만약에 그러면요 이 1억을 10명 벌었다고 치면요 9명은 다시 이러한 투자 방법에 똑같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투자가 나중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돈셈 치고 정말 소액으로 그냥 뭐 없어도 되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게 뭐 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누가 이렇게 해서 벌었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890% 복리져 주는 거 자기 가족들한테 하면 떼부자 되는데 왜 안 해요? 그걸 굳이 남들한테 알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꼭 금융권을 뭐 준비한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사기는요 예고하지 않는 곳에서 당해요. 저도 사기를 당해봤어요. 왜? 순간에 그 욕심 때문에. 근데 그 타협점이 있어요. 나를 합리화시킨 그 타협점.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도 한번 전달할 텐데 그래서 지금 신문을 읽고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직장인이 돼서라도 계속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이유가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어떠한 투자라든가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씁쓸한 기사네요. 자, 동학개미 바람대로 돌아온 연기금 이달 745억 매수했다. 자, 이건 뭐 아까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 코스피가 1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뭐예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매수세로 돌았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어저께는 개인이 던지고 외인가 기관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연기금도 또 매수를 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이렇게 상위 투자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한번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갖는 측면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연기금이 이달 들어 많이 사는 종목 대한항공,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왜 할까? 주가가 예전만큼 얼마나 빠져서 이렇게 사는 걸까? 어떠한 가치를 보고 사는 걸까? 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뭐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기사예요. 이유 있는 김포의 분노, 광역철도망, 성남축 6개, 김포축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집이 김포인 분들이 계시다면 뭐 관심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빨리 부동산 공부를 해야 돼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취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뭔가 자립을 하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끈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뉴스라든가 정보 매체들을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남들을 비교하는 거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인생을 조금 더 빨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김포 지역에 사는 분들은 김포를 알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김포 모르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 그 서울 지도를 놓고 한번 찾아보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김포 한강 세 도시에 2021년 입주한 최아무개 씨는 서울 신도림으로 출근한 남편이 김포의 철도 대중교통망인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대요. 이 김포에는 이 골드라인이라는 철도가 있어요. 뭐 경전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서울로 하기 굉장히 나빠서 집값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김포도 아무튼 지금 많이 올랐다. 그런데 왜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지 않나 한번 볼까요? 두 량짜리예요. 두 량짜리. 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 두 량짜리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네 차는 그냥 보내야 하고 오히려 지각을 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를 타는데 버스도 1시간 40분. 그러니까 김포에서 신도림으로 출근하는데 그거 거의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시안에서 김포에서 강남 직결 GTX-D가 발행되지 않은 일들을 차별이라고 느끼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GTX라고 해서 광역철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계획이 되는데 그게 A, B, C 노선 이제 계획들이 이제 세워지고 뭐 A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이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D 노선이 지금 김포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 이
GTX라는 건 굉장히 빠른 이제 전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GTX가 놓이는 구간별로 집값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김포도 계획이 돼 있다가 지금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통의 중심은 지금 어디다? 강남. 강남으로 연결성이 어느 정도 돼 있냐에 따라서 모든 집값의 상승률이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김포에서 뭐다? 우리는 지금 강남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GTX 안 깔아주냐? 이거 우리 차별이야. 이제 이런 거예요. 신분당선도 유동인구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하철 생겼잖아요. 여기도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신도시인데 당연히 국가가 만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10년 동안 고작 2량짜리 경전철 생긴 거 보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지역은 더 발전하고 돈 없고 힘 없는 지역은 계속 제자리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도 있고 이제 전철이 굉장히 잘 나 있죠. 그래서 분당이 이제 신도시로서 1기 신도시인데 분당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이유는 물론 일자리도 지금 분당 판교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강남하고 이제 접근성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된 이유도 굉장히 커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런데 이 김포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아니 왜 우리 김포만 그래? 야 신분당선도 우리보다 유동 인구도 별로 없고 그런데 거기는 지하철도 만들어주고 강남도 그렇게 빨리 가는 거 하는데 왜 우리는 GTX D가 안 놔주냐고 이제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각자 내가 어디서 주거를 하고 어떠한 위치냐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김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 너무 소외한다, 차별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내용을 한번 쫙 보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지금 나오는 이런 기사들 있죠. 이런 기사들 하나씩 찾아보면서 지역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역. 그래서 하나의 지역씩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5월 11일 화요일도 힘차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